당신은 왜 번번이 호구 취급을 당합니까? 왜 똑같은 말을 했는데 내 말만 개무시 당합니까? 내가 하면 당연하고 남이 하면 대단한 일이 됩니다. 상대가 나쁜 놈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허락한 겁니다. 밟아도 가만히 있으니까 밟아도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선을 넘어도 헤헤 웃고 있으니까 선이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새벽에 불러도 달려가니까 아무 때나 굴려도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남이 깔본 게 아닙니다. 깔봐도 된다고 직접 가르친 겁니다. 착해서 밟힌 게 아닙니다. 착하기만 하고 이빨이 없었던 겁니다. 문에 자물쇠가 없으면 아무도 노크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쉼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속이 뒤집어졌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겁니다.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진심이었다는 뜻이니까요. 그 진심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진심의 송곳을 하나 꽂아둘 때가 된 겁니다. 똑같이 착한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게 아닙니다. 습관 딱 하나가 다릅니다. 200년 전 정약용이 이것을 한 문장으로 꿰뚫어 놓았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퍼주고도 호구 소리를 들었던 이유. 화 한 번 안 내도 사람들이 알아서 고개를 숙이는 이유. 전부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친절이 당연함이 되는 이유. 왜 잘해줄수록 개무시당하는가? 사람은 후에 고마워하는 시간이 걔한테 간식 던져준 직후만큼이나 짧습니다. 처음엔 꼬리를 흔듭니다. 두 번째도 반갑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당연히 나올 줄 알고 손만 쳐다봅니다. 다섯 번째쯤 되면 안 주는 날 지저댑니다. 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매번 커피를 타주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고맙다고 했습니다. 한 달 지나니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합니다. 두 달 지나니 자리에 커피가 없으면 오늘 커피 안 타요? 소리가 나옵니다. 석 달째 되는 날 그 사람이 커피를 안 탔습니다. 돌아온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고마움이 아닙니다. 왜 갑자기 안 해줘? 였습니다. 30번 해준 건 기억 못합니다. 한 번 안 해준 건 바로 기억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건 그 인간들이 유독 못됐거나 은혜를 모르는 놈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쾌락의 쳇바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되면 무감각해집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도 1년이 지나면 당첨 전과 행복 수준이 거의 같아집니다. 1978년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브릭먼 연구팀이 실제 로또 당첨자들을 추적해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수십억을 손에 쥐어도 익숙해지면 감흥이 사라집니다. 하물며 당신이 매일 건네는 친절쯤이야 얼마나 빨리 투명해지겠습니까? 더 소름 돋는 연구가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의 팀은 사람이 남에게 받은 호의를 기억하는 시간과 남에게 베푼 호의를 기억하는 시간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처참합니다. 베푼 쪽은 오래 기억하는데 받은 쪽은 놀라울 만큼 빨리 잊어버립니다. 즉, 당신은 3년 전에 새벽 2시에 달려간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지만 상대는 벌써 까먹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억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잘해주는 사람이 존중을 못 받는 겁니다. 마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너무 싸게 풀었던 겁니다. 시장에서도 길바닥에 쏟아놓은 물건은 아무리 좋아도 값을 안 칩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하나만 딱 놓아야 발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봅니다. 당신의 호의가 길바닥에 쏟아진 물건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수렁에 빠집니다. 알아주지 않으니까 더 퍼줍니다. 더 챙기고 더 참고 더 달려갑니다. 이번엔 알아보겠지 하는 기대를 안고 양을 늘립니다. 결과는 반대입니다. 길바닥에 더 많이 쏟을수록 더 밟힙니다. 사람들은 더 깔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뭘 해줘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더 부려먹어도 되겠다는 계산이 무의식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 구조를 200년 전에 정확히 짚어놓았습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베풀되 매달리지 마라. 은혜를 줬으면 거기서 한 발 물러서라.
알아달라고 서성이는 순간 그 은혜는 빚이 되고 당신의 품격은 바닥으로 내려앉는다. 지극히 간결하지만 이 한 줄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태반입니다. 존중은 퍼준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사람이 선택해서 줄 때 비로소 무게가 실립니다. 수돗물은 아무도 감사하지 않지만 사막에서 건네는 물 한 모금은 목숨보다 귀합니다. 차이는 물의 양이 아닙니다. 희소성입니다. 당신의 호의에 희소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밟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추라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멈춰야 합니까? 무작정 차갑게 굴 수도 없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그런데 존중받는 사람들은 화를 내지도 않고 차갑게 굴지도 않으면서 상대가 알아서 예의를 차리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의를 차리게 만드는 진짜 무기, 침묵과 멈춤의 기술. 세상에서 가장 무시하기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화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뭘 해도 바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부르면 바로 대답하고 시키면 바로 움직이고 무리한 소리를 해도 즉시 알겠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세상은 착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편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편한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딱 3초입니다. 가족 모임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형제나 친척 중에 꼭 한 명 있습니다. 대뜸 야 이번에 그거 내가 좀 해라 하고 던지는 사람. 보통은 당황해서 바로 그래 내가 할게 하고 받아버립니다. 그 순간 승부가 끝납니다. 상대 머릿속에 이 사람은 던지면 받는 사람이라는 회로가 박힙니다. 다음에도 던집니다. 그 다음에도 던집니다. 거절한 적이 없으니까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뇌가 분류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가 이번에 내가 좀 해라 하고 던졌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입을 다문 채 상대 눈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3초. 이 3초 동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던진 쪽이 먼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안 되면 괜찮아 하고 슬슬 말을 주워 담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겠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바로 반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상대가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협상학 교수 디펙 마로트라는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이 아니라 전략적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제안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침묵하면 상대는 자기 제안이 무리했는지 스스로 재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뇌가 그 빈 공간을 불안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팀이 직장 내 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의 요청에 즉각 응답하는 사람은 신뢰도는 높았지만 존중도는 낮았습니다. 반면 요청 후 잠깐의 간격을 두고 답하는 사람은 신뢰도와 존중도가 모두 높았습니다. 같은 네라는 대답도 바로 하느냐, 잠깐 뒤에 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무게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이건 기싸움이 아닙니다. 의리 갑한테 대드는 것도 아닙니다. 내 대답에는 내 시간과 내 판단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즉시 반응한다는 건 내 시간이 상대보다 가치가 낮다는 신호를 스스로 보내는 겁니다. 바로 달려간다는 건 내 일정은 언제든 뒤로 미뤄도 된다는 허가증을 직접 발급하는 겁니다. 명절 때 시어머니가 내일 반찬 좀 해와라 하고 전화를 합니다. 예전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받았을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네 제가 일정 한번 보고 연락드릴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절이 아닙니다. 해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한마디가 쌓이면 상대의 뇌에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던지면 안 되겠다는 새로운 회로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이 퇴근 직전에 이거 내일까지 해놔 하고 던질 때 바로 네 하지 마십시오. 노트를 꺼내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미 정리된 노트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요청을 내 일정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난 뒤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한 것과 검토 후에 한 것은 상대가 느끼는 무게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약용은 이 원리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부드러움은 먼저 내되 단정함은 끝까지 잃지 마라. 단정함이 없는 친절은 사람을 편하게 만들지만 존중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여기서 정약용이 말하는 단정함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상대가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웃는 얼굴 뒤에 이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되겠다는 감각이 깔려 있는 것. 그것이 단정함입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사람들의 비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거절할 때도 이유를 구구절절 대지 않습니다. 이번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이유를 길게 말하면 상대는 그 이유의 빈틈을 찾아서 다시 밀고 들어옵니다. 짧게 끊으면 빈틈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밀 곳이 없으니까 상대가 알아서 물러납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존중은 상대에게 요구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나를 존중해달라고 말한다고 존중이 생기지 않습니다. 존중은 내 반응 속도와 내 거절의 단단함과 내 침묵의 무게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태도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멈추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반드시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변했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겨우 세워둔 기준이 이 말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미안해지고 불안해지고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밟힙니다. 이 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끝까지 존중을 지켜냅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왜 변했어? 이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는 법. 사람이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의 형태는 거의 똑같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변했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 이 말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듣는 순간 죄인이 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관계를 망치고 있는 것 같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 세운 울타리를 스스로 허뭅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웃고 다시 달려가고 다시 퍼줍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호구 자리로. 여기서 한 가지 팩트를 직시해야 합니다. 너 변했다는 말의 정체가 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건 걱정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그리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번역하면 이겁니다. 야, 예전처럼 편하게 부려먹을 수가 없잖아. 원래대로 돌아가. 상대가 불편해진 겁니다. 당신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공짜로 쓸 수 없게 됐으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 불편함을 당신의 죄책감으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심리학과에 된 에리얼리 교수가 행동경제학 실험에서 밝혀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공짜로 얻은 것에 대해 다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무료로 쓰던 앱이 유료로 전환되면 품질과 상관없이 분노합니다. 실제로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닌데도 빼앗긴 기분이 드는 겁니다. 당신이 기준을 세운 순간 상대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정확히 이겁니다. 공짜로 누리던 호의에 갑자기 가격표가 붙은 느낌.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그 말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너 변했다는 말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대가 불편해한다는 건 당신의 울타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울타리를 세운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설명을 시작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요즘 좀 바빠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서로 좀 거리를 두는 게 나도 힘든 게 있어서 이해해줘. 설명하는 순간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명은 방어이고 방어는 약자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말하면 상대는 그 이유를 반박합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그 정도 가지고 뭘 이러면 또 거기에 대응하느라 에너지가 빠지고 결국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말을 늘리지 않습니다. 줄입니다. 너 요즘 왜 그래? 하고 물으면 그래. 별일 아니야. 끝입니다.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담담하게 한마디 하고 주제를 바꿉니다. 뭘 설명합니까? 해명할 것도 없고 구구절절 변명 따위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게 상대한테 어떤 신호로 갑니까? 이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거구나. 이 사람한테는 예전 방식이 안 먹히는구나. 내가 이렇게 재분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관성입니다. 한 번 말을 줄였다가 다음에 또 구구절절 설명하면 소용없습니다. 상대 뇌에 이 사람은 밀면 다시 열린다는 회로가 남아있으면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3번만 버티십시오. 변했다는 말을 듣고 3번만 같은 태도로 대응하면 상대의 뇌가 회로를 갱신합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바뀌었구나. 더 이상 옛날처럼 굴면 안 되겠구나. 이 갱신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알아서 예의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에서 증명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권력을 1차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떠났습니다. 얼굴도 안 비추던 자들이 정약용이 복권되자 다시 몰려왔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에 내어주던 자리를 다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대한 게 아닙니다. 예의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선은 분명했습니다. 뭘 설명합니까? 떠난 이유를 묻지도 않았고 돌아온 이유를 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태도가 달라져 있었을 뿐입니다.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알아서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하면 끌려갑니다. 침묵하면 주도권이 옵니다. 변했다는 말 앞에서 입을 여는 사람은 다시 끌려 들어가고 입을 다무는 사람은 관계의 질서를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멈추고 침묵해도 소용이 없는 상대가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피부치 앞에서는 거리두기도 침묵도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됩니다. 안 보면 그만인 남과 달리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이에서는 울타리 치는 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가족이라서 참아야 한다는 그 말 뒤에 숨겨진 함정부터 뜯어보겠습니다. 가족이라서 참아야 한다? 그 말이 당신을 가장 깊이 병들게 했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남한테는 그래도 선을 긋습니다. 직장 동료가 선을 넘으면 거리를 둡니다. 친구가 너무하면 연락을 끊습니다. 그런데 가족 앞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배우자가 막말을 해도 참습니다. 무시해도 그러려니 합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삼켜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족이니까. 이 3글자가 족쇄입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부부니까 이해해야지. 같이 사는데 내가 양보해야지. 이 말이 수십 년 동안 당신 입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 뒤에 숨겨진 진짜 구조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 있습니까? 가족이니까 참아라는 말 번역하면 이겁니다. 넌 아파도 되는 사람이고 손해보는 게 당연한 사람입니다. 맞아도 조용히 하고 복종하고 한밤중에 혼자 울어도 아무도 안 달려올 테니 울음은 당장 삼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한테만 이걸 시킨 겁니다. 사랑이라는 포장지 안에 일방적인 희생이 의무로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한테 받는 상처가 세상에서 가장 깊습니다. 바깥에서 당하면 화라도 냅니다. 가족한테 당하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부부 사이가 특히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서로 조심합니다. 말 한마디도 고르고 표정도 살핍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저절로 차려지고 빨래가 알아서 개어지고 돈은 굴러 들어오고 아이는 혼자 크는 줄 압니다. 당연함이 쌓이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존중이 사라집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무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가장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내 배우자라는 것을. 자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생을 쪼개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등록금 대느라 허리가 휘었고
결혼 자금 보태느라 노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뭡니까?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추는 게 효도가 됐습니다. 전화는 용건 있을 때만 옵니다. 용건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필요하거나 애를 맡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봐 한마디가 끝입니다. 당신이 수십 년간 자식에게 해준 것의 총량과 돌아오는 것의 총량을 저울에 올려보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더 처참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시댁이라는 조직에 혼자 편입된 겁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곳에서 명절마다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온갖 눈치를 다 보면서 버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빼앗긴 기분의 며느리가 하는 것마다 모자라 보입니다. 양쪽 다 서운하고 양쪽 다 상처받는데 아무도 선을 안 긋습니다. 선을 그으면 집안이 깨질까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속으로 골마갑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존 가트먼 교수는 부부 관계를 40년간 추적 연구한 사람입니다.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이혼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하찮게 취급하는 태도. 가트먼은 이것을 관계의 황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닿는 것마다 녹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상대를 깔본 게 아닙니다. 한쪽이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많이 양보하고 너무 쉽게 넘어가 줬기 때문에 상대의 뇌에서 이 사람은 뭘 해도 가만히 있는다는 회로가 굳어진 겁니다. 이건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작동합니다. 참을수록 존중받는 게 아니라 참을수록 경멸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이 나한테 한 게 뭔데? 나 없으면 이 집이 돌아가기나 하겠어. 속이 시원한 건 5초입니다. 그 뒤에 오는 건 냉전과 극심한 죄책감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도 그 사람과 같은 밥상에 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끊으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폭발 이후에도 마주 봐야 합니다. 그래서 폭발은 답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 존중을 되찾는 방법은 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함을 깨는 겁니다. 배우자한테는 이렇게 합니다. 매일 저녁 밥상을 차리던 사람이 오늘 저녁 안 차립니다. 이유를 묻거든 오늘은 좀 쉬려고 한마디면 됩니다. 매일 빨래를 개던 사람이 하루 안 갭니다. 매일 아이 숙제를 봐주던 사람이 오늘은 당신이 좀 봐줘 한마디를 합니다. 여기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설명은 방어고 방어는 약자의 언어입니다. 오늘은 안 해. 이게 전부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붙이지 마십시오. 이유를 구구절절 대지 마십시오. 자식한테는 이렇게 합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달려가지 마십시오. 애 봐달라고 할 때 매번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약속이 있어 한마디면 됩니다. 약속이 없어도 됩니다. 내 시간이 자식 사정보다 뒤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필요한데 하고 바로 보내지 마십시오. 생각해볼게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 뇌에 부모 돈은 자동인 출기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습니다. 며느리라면 이렇게 하십시오. 명절에 혼자 15가지 음식을 차리지 마십시오. 추석 열흘 전에 단톡에 한 줄만 올리십시오. 올해는 제가 전과 남을 맡을게요. 나머지는 나눠서 해주세요. 끝입니다.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건조하게 사실만 던지십시오.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나올 겁니다. 일정 확인해보고 맡을 거 정해줘. 이 한마디만 반복하십시오.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한쪽이 전부 짊어지고 나머지는 숟가락만 들던 구조를 재편하자는 겁니다. 시어머니라면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며느리가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존중은 한쪽에서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양쪽 다 선이 있을 때 비로소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 가족이 불편해하는 건 당연합니다. 공짜로 쓰던 게 멈췄으니까요.
갑자기 왜 그래 원래 내가 하던 거잖아. 이 말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 말 앞에서 흔들리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음 날 해줘도 됩니다. 안 해줘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해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수돗물에서 생수로 바꾸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일주일만 쌓여도 가족들의 뇌에 이 사람이 해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인식이 새로 깔리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가족 안에서 이것을 정확히 실천한 사람입니다.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을 끔찍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 바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아들에게는 따뜻하되 단호하게 기대를 낮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서지 않으면 아버지가 대신 서줄 수는 없다. 이것이 정약용의 가족 사랑이었습니다. 품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서 선을 못 끊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선이 더 분명해야 합니다. 남은 선을 넘으면 떠나보내면 됩니다. 가족은 떠나보낼 수 없기 때문에 선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밟힙니다. 사랑과 기준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랑만이 오래갑니다. 기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복종입니다. 가족 안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기준을 세우고 선을 그어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이든 아니든 아무리 울타리를 쳐도 넘어오는 사람, 침묵해도 멈춰도 선을 그어도 그 선을 발로 밟고 들어오는 사람,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까? 소리 없이 놓아야 합니까? 관계를 끝내는 것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조용한 정리의 기술, 소리 없이 관계를 끝내는 법,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끊는 것을 나쁜 일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참고 이해하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게 좋은 사람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 가르침대로 살아온 결과가 뭡니까? 호구가 된 겁니다. 기준을 세우면 대부분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멈추고 침묵하고 선을 긋기 시작하면 상대가 알아서 태도를 고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을 그으면 화를 냅니다. 거리를 두면 죄책감을 줍니다. 내가 변했다. 나를 버리는 거냐? 그동안 정이 없었냐? 이런 말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울타리를 하나 세우면 그 사람은 삽을 가져와서 밑을 팝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멈춤도 침묵도 선 긋기도 소용없습니다. 도구를 바꿔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두 가지 실수 중 하나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는 폭발입니다. 쌓인 감정을 한 번에 터뜨리고 나 너랑 끝이야 선언을 합니다. 속은 시원하지만 뒤가 지저분합니다. 주변에 소문이 돌고 공동 지인들이 편을 가르고 본인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질질 끌기입니다. 끝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차마 못 끊습니다. 정이 남아서, 미안해서, 내가 참으면 되니까. 그래서 반쯤 끊고 반쯤 이어진 채로 계속 에너지를 빨립니다. 둘 다 답이 아닙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관계를 끝낼 때도 다릅니다. 선언하지 않습니다.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빠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페이딩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이 성인 남녀의 관계 종료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관계 종료 후 양쪽 모두의 심리적 손상이 가장 적었던 방식은 대판 싸움도 아니고 진지한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점진적 후퇴였습니다. 연락 빈도를 서서히 줄이고 만남의 깊이를 천천히 낮추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방식. 이것이 관계를 가장 깨끗하게 끝내는 기술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 속도를 늦추십시오. 카톡이 오면 바로 읽지 마십시오. 전화가 오면 바로 받지 마십시오. 1시간 뒤에 답해도 됩니다. 반나절 뒤에 답해도 됩니다. 이유를 묻거든 바빠서 못 봤어 한마디면 됩니다. 이것만으로 상대의 뇌에 예전처럼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심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대화의 깊이를 줄이십시오. 이전에는 속마음을 터놓고 고민을 나누고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겁니다.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날씨 이야기하고 안부 묻고 끝내십시오. 상대가 깊은 대화를 시도하면 요즘 별일 없어 하고 얕은 데서 막으십시오. 내 속을 보여주는 건 내가 신뢰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선물입니다. 아무한테나 풀어놓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만남의 빈도를 낮추십시오. 매주 보던 사람을 격주로 보고 격주를 한 달로 늘리고 한 달을 분기로 늘리십시오. 모임에 빠질 때 이유를 길게 대지 마십시오. 그날 일정이 있어서 끝입니다. 길게 설명할수록 상대에게 빈틈을 줍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한 번만 와라 이런 말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마십시오. 네 번째, 요청을 전부 받지 마십시오. 이전에는 뭘 부탁하든 다 들어줬을 겁니다.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한마디로 끝내십시오. 이유를 묻거든 이유를 말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말하는 순간 협상이 시작되고 협상이 시작되면 당신이 집니다. 이 네 단계를 밟아가면 관계는 소리 없이 정리됩니다. 싸운 적이 없으니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선언한 적이 없으니 주변이 시끄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멀어진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정리하는 중간에 상대가 갑자기 잘해줄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연락하고 밥 사주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이때 흔들리면 끝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간헐적 강화라고 합니다. 도박이 끊기 어려운 이유와 같은 원리입니다. 가끔 한번 터지는 당근이 사람의 뇌를 가장 강하게 중독시킵니다. 상대가 갑자기 잘해주는 건 당신이 소중해져서가 아닙니다. 빠져나가는 호구를 다시 잡아두려는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또 밟힙니다. 정약용의 유배 생활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18년 동안 권력을 잃은 정약용 곁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떠났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잡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쫓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책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진짜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정약용이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한 사람들만 곁에 남은 겁니다. 떠나는 사람 앞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것, 그것이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진짜 인연을 걸러내는 체입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나를 깎아먹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정리하는 것은 차가운 게 아닙니다. 끝까지 끌려다니면서 속으로 원망하는 것이 더 차갑습니다.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 소란 없이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관계를 끝내는 가장 품격 있는 방법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러면 끊을 관계는 끊었습니다. 남은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준을 세우고 선을 긋고 멈추고 정리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잡으면 평생 어떤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평생을 걸어 증명한 그 원칙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 정약용이 평생을 걸어 증명한 한 가지. 여기까지 듣고 나면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멈춰야 하고 침묵해야 하고 선을 그어야 하고 정리까지 해야 합니다. 할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맞춰주지 않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 웃었다가 오늘 화내고 내일 또 웃는 사람은 상대가 읽기 쉽습니다. 패턴이 보이면 조종이 가능해집니다. 기분 좋을 때 부탁하고 화났을 때 피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일관된 사람은 읽히지 않습니다. 언제 부탁해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언제 선을 넘어도 같은 방식으로 거리를 둡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계산이 안 통합니다. 계산이 안 통하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의 조직행동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사람들이 가장 존중하는 리더의 유형을 분석한 겁니다. 결과가 의외였습니다. 가장 존중받는 리더는 가장 친절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싫어하는 사람에게나 같은 원칙을 들이대는 사람. 이 사람 앞에서는 아무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대신 아무도 함부로 굴 수 없었습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세상은 깔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일상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부탁을 들어줄 때와 안 들어줄 때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해주고 내일은 기분 나쁘니까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면 해줍니다. 아니면 안 합니다. 거절할 때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번엔 어렵겠어. 한마디, 표정도 안 바뀝니다. 이게 쌓이면 주변 사람들의 뇌에 새로운 분류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해줄 때는 확실히 해주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분류가 박히는 순간 함부로 대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겠냐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진짜 떠나는 건 당신의 호의만 빨아먹던 사람들입니다. 기준을 세운 당신이 불편한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는 건 손실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준이 분명한 사람 곁에는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선이 분명한 사람은 신뢰가 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같겠구나. 이 사람 앞에서는 나도 가면을 쓸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사람 곁에 진짜 사람들이 남습니다. 정약용의 인생 전체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정약용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아꼈고 백성을 사랑했고 가족에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살아있을 때 정약용 곁에는 사람이 넘쳤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었으니까요. 정조가 죽고 유배를 떠나자 하룻밤 사이에 텅 비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와 달라고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18년 유배 동안 정약용이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목민심서를 쓰고 경세유표를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 기준대로 자기 속도로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정약용이라는 인간 자체를 존중한 제자들이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복권된 이후 다시 몰려온 자들에게 정약용은 예의는 지켰지만 예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대한 게 아닙니다. 선이 달라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 선 앞에서 돌아온 자들이 알아서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정약용이 특별한 기술을 쓴 게 아닙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복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기 기준을 꺾지 않은 겁니다. 그것 하나가 정약용을 2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주도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에서 주도권은 목소리가 큰 사람한테 가지 않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한테 가지도 않습니다. 가장 늦게 흔들리는 사람한테 갑니다. 모두가 동요할 때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자기 기준을 끝까지 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판을 쥡니다. 그게 품격입니다. 품격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생기는 겁니다. 착하되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은 성격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한 그대로 살되 기준 하나만 세우라는 겁니다. 문에 자물쇠 하나만 달라는 겁니다. 그 자물쇠의 열쇠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열어줄 수도 있고 안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아는 순간 관계의 무게중심이 바뀝니다. 호의를 베풀되 끌려가지 않는 사람, 따뜻하되 만만하지 않은 사람, 사랑하되 주저앉지 않는 사람,
이것이 정약용이 평생을 걸어 증명한 한 가지이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한 가지, 호의를 퍼주면 존중받을 거라는 건 착각이었습니다. 멈출 줄 알아야 비로소 가치가 보입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는 3초의 침묵이 당신의 무게를 만듭니다. 변했다는 말 앞에서 입을 다무는 사람이 관계의 질서를 새로 씁니다. 가족이라서 참는 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기준이 더 분명해야 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관계는 소리 없이 놓아주는 것이 품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가지는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입니다. 거창한 것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누군가가 부탁을 던졌을 때 바로 네 하지 마십시오. 3초만 멈추십시오. 그 3초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상대의 뇌에서는 회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인식이 한 번 박히면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입니다. 한 달이면 주변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아오셨습니다. 그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진심의 반만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람은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존중해 주십시오.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답을 남겨놓았습니다.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되 스스로를 낮추지 마라. 이 한 줄이면 됩니다. 베풀되 끌려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주저앉지 마십시오. 착하되 만만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따뜻한 마음 쉼터였습니다.